김성환의 시사야. 지난주에 신라의 천년고도 경주에서 주목할 만한 발굴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장이 무려 180cm에 달하는 인골이 발견된 건데요. 지금의 기준으로 봐도 장신의 이 인골은 삼국시대를 통틀어 가장 크다고 합니다. 흔적의 역사, 오늘은 기골이 장대한 인골이 발견된 소식과 함께 이 키에 얽힌 흥미로운 역사 속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이기환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최장신 인골 어디에서 발견이 된 겁니까? 예, 경주의 그 왕 귀족이 무덤이 몰린 중심가는 아니지만 경주 남천가 인접한 도당산 아래 쪽에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뭐 지리감은 이렇게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네. 중심가는 아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아시다시피 경주 시내는 팥담 유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그 땅 소유주가 상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다가 그 무덤이 24기, 그다음에 인골이 12기가 확인이 됐는데요. 그중에 유독 한 개체 인골이 도드라진 거죠. 근데 신라 시대인데 삼국 시대인데 제가 놀랬던 게 사진 보고요. 네. 인골 그대로 모양이 남아 있더라고요. 거기가 습기가 많아가지고 되게 잘 남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1월부터 발굴이 시작되면서 인골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 4월쯤에 한 목각묘를 발굴하다가 머리 윗부분의 뼈가 살짝 노출이 됐다는 걸 확인하고 이거 이제 호떡집에 불이 난 겁니다. 네. 저 인골은 완전하게 이제 남아 있을 수가 있구나라고 여겨서 그때부터 고인골 전문가하고 DNA 추출 전문가까지 동원해서 총동원됐다고 하는데요. 보니까 거의 완벽한 상태의 인골이 남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키가 커도 너무 컸던 그렇죠. 거잖아요. 네. 뭐 깜짝 놀랐죠. 그래서 처음에는 한 175cm 정도로 측정이 됐는데, 왜냐하면 턱이 이렇게 가슴 쪽을 향해서 약간 당겨져서 발견됐기 때문에 약간 줄어들어서 보였는데, 확인된 이제 넙다리뼈 이런 것 등으로 추산을 해보니까 좋게 180cm 정도는 된다라는 거고, 몸집도 굉장히 컸다는 건데요. 재미있는 거는 조사단이 보기에도 이게 시신을 좀 과하게 쑤셔 넣은 듯한 흔적이 역력하다라는 건데, 관 크기가 작아서. 예, 얼굴이 뭐 하늘을 향하지도 않았고 발도 편안한 모습도 아니고 다리와 거의 수직을 이루는 그런 불편한 모습으로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지금 관이 목각으로 돼 있었던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시신의 키와 몸집에 맞게 목각이나 관을 이제 만든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인골은 이미 만들어져 있던 목각에 몸을 맞춘 것으로 보이고, 아무래도 목각이 기성품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업자가 이제 미리 장려품을 여러 사이즈로 맞춰서 제작해 놓고 있다가 내놓고 출고를 하게 되는데, 아마도 이 주인공의 크기에 맞는 목각 사이즈는 만들어 놓지 않은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고, 그래서 목각을 시신에게 맞춘 게 아니라 시신을 목각에 맞춘 그런 케이스가 된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더라고요. 인류가 문명이 발달한 이후부터 생산은 늘 있었던 거니까. 그렇죠. 아무리 삼국시대를 하더라도 장례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있었을 거고. 그렇겠죠. 사람들 키나 이런 거에 맞춰서 미리 이제 기성품 같은 사이즈로 이제 A 사이즈, B 사이즈. 이 사람은 커도 너무 크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 인골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 척추 원반 탈출증이라고 하는 디스크 증상이 역력했다는데요. 척추가 이렇게 변형된 건데, 보통 허리 디스크라고 하면 척추뼈와 뼈 사이에 이제 쿠션 역할을 하는 원반 모양의 디스크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손상이 되면 그 속에 있는 수액이 찢어져서 섬유태라고 하는 그 사이로 빠지거나 탈출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은 생전에 이것도 키와 관련돼 있는 건가요? 너무 커서 그런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요? 아니, 이게 이제 시신을 우겨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시신을 안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해서 실제로 디스크 증상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돌아가신 분의 신상을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있는 겁니까? 이게 사실은 인골이 발견된 탑동이라고 하는 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족과 귀족이 묻힌 경주 시내 중심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골이 발굴된 무덤은 도굴의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칼이나 어떤 철기 유물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힘께나 쓴다는 귀족의 무덤에는 최소한도로 이렇게 칼, 장도라든가 환두대도라든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철기 유물을 같이 묻어주는 거거든요. 그럼 귀족은 아니었다? 글쎄요. 이게 인골과 함께 출토된 유물에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냥 농기구인 괭이의 날로 추정되는 쇠붙이가 머리 쪽에서 나왔고요. 허리 부근에서는 사슴뿔로 짐작되는
손잡이 달린 약 20cm 길이의 작은 칼도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크기가 좀 작아서 이거는 무기가 아닌 생활 도구구나라고 이제 분석이 됐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옆구리 부근에서 개 한 마리 분의 뼈들이 발견됐어요. 이거 고고학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개와 같이 주인공이 묻혔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개뼈가 나중에 뭐 이렇게 휩쓸려 들어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닌 것으로 문화층을 보면 같이 이렇게 묻었다는 건데요. 네. 무덤 주인공이 죽자 평소에 애지중지하게 키웠던 반려견을 함께 묻어준 것일 수 있다라는 분석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무덤 주인공의 신분이 좀 헷갈리는 거죠. 만약에 귀족이라면 뭐 하층 계급의 귀족일 수는 있는데 아직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공반 유물로 봐서는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괭이도 나오고 막 그랬기 때문에 네. 이 그냥 농사를 지었던 평민일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또 분석이 가능한 건데, 이게 신라 시대 평민 무덤을 그렇게 또 그럴싸하게 조성을 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겠죠. 조금 연구를 좀 더 진행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발굴단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키가 크다, 장신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지만 원래 한반도의 우리 조상들은 그 키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다고 알려져 있지 않았었나요? 그렇습니다. 뭐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 역사 삼국시대가 아니라 우리 역사에서 지금 발견된 그런 분 가운데 가장 뭐 키 큰 분이 아닌가 말씀하셨지만 그건 아니에요. 19년 전인 2002년 10월에 충남 태안군의 태안읍에서 거기 있는 의령 남씨 공동 묘역을 이장하는 과정에서 그 가선대부 남호성이라는 분의 묘가 300년 만에 이제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남호성이라는 분은 지금의 군 참모총장 정도에 해당되는 3도 통제사를 역임한 분인데 이분이 미이라 상태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런데 키가 무려 190cm 정도에 달했다고 하는 거죠. 놀라운데요. 아니 요즘에 그 정도 키를 갖고 있어도 장군감이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장군이셨다는 거 아니에요? 장군이 아니면 요즘 같으면 배구 선수나 농구 선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리고 이분이 미이라 상태로 발견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제보다 줄어들어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남호성이라는 분의 생전 신장은 2m에 가깝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남호성이라는 분은 조선 개국공신인 남제라는 그런 공신이 있습니다. 그분의 구세손인데 1676년에 무과에 급제한 뒤에 그 나중에 이제 3도 통제사에 오른 분이기도 하죠. 또 우리나라에선 미이라가 잘 발견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 그 산성 토양이기 때문에 잘 발견이 안 되는데 보통은 이제 좀 습기가 많은 곳에서 많이 좀 발견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광묘잖아요. 조선시대 묘가 회광묘인데 회로 이렇게 둘른 묘가 콩시멘트 콘크리트처럼 엄청나게 말씀하셨잖아요. 단단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미라가 남아 있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남아 있기는 한데, 근데 그러면 이분의 미라는 어땠습니까? 이게 이분의 시신이 눈동자, 치아, 수염, 손발톱, 성기 뭐 이런 것들은 물론이거니와 피부가 살색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고 하고, 이게 사실은 또 발굴하고 싶어서 발굴한 게 아니라 이 문중 묘역을 이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확인된 거였기 때문에 사실은 아깝죠. 그대로 이제 고각적으로는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화장 처리가 되고 말았는데, 예전에는 사실 인걸이나 미라를 그렇게 중요한 고고학 자료로 취급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조상을 또 이렇게 굉장히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훼손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았죠. 그럼 혹시 이런 경우처럼 이렇게 거인의 미라가 발견되거나 인골이 발견된 경우가 또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이게 그 1962년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됐나? 60년 됐나요? 60년 됐네요. 거의 뭐 우리 나이 또래 같은 경우인데, 충북 제천 황성리에 있는 고인돌인데 기원전 6세기 무렵에 살았던 사람의 인골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의대 당시에 그 해부학 교실에서 측정을 해보니까 키가 174cm 정도 된다는 장신이었는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두개골의 모습으로 비춰봤을 때 이분이 북구 유럽형 인골인 것으로 확인이 됐죠. 북구 유럽형이요? 그럼 원래 우리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키도 큰데, 그러니까 보니까 이 쇄골이라든가 상완골이라 해서 어깨에서 팔꿈치까지 그 긴 뼈를 얘기를 하는데 모든 부위에서 현대 한국인보다 크다는 분석이 나왔고, 이른바 두개장폭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 두개장폭 지수가 서양인에 해당된다라는 점을 들었죠. 처음 듣는 용어인데요. 두개장폭 지수요? 두개장폭 지수라는 게 뭐냐면 이마 뒤통수의 길이하고 귀와 기사의 길이, 비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서양이 좀 다르다 그럽니다. 한국의 경우는
100대 80에서 82 정도 된다는 건데요. 서양인은 100대 70에서 73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앞통수하고 뭐 옆통수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 황성리 출토 인구는 66.3이어서 서양인 중에서도 한반도로 이주한 초장두형 북구 유럽인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게 된 거죠. 기원전 600년 전이면은 네. 청동기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때 네. 북유럽에서 한반도까지 누군가 왔다고요? 이게 그거 분석을 이제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기원전 1700년쯤에 유럽의 그 아리아인들이 네. 인도와 이란 뭐 등으로 내려왔고 이들이 네. 기원전 1000년부터 변홍사의 전래 경로를 통해서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한반도로 이주했을 주장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실제로 얼굴 복원 전문가가 그 황성리 인골의 두개골을 복원한 결과 서양인의 얼굴형과 거의 똑같았다는 건데요. 인골의 이마가 볼록하고 코가 높고 얼굴이 좁고 길고 눈구멍 모양이 서양인 두개골의 눈구멍 모양과 거의 비슷하더라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왜 단일 민족이라고 자꾸 얘기해요? 이게 아리아인도 살았는데. 그러니까 말이죠. 이 단일 민족이 아니죠. 그러니까 수천 년 살아오면서 어떻게 단일 민족이라는 개념이 있겠습니까? 국경도 없는데 예전에 네, 국경의 그렇죠. 개념이 없잖아요. 그리고 민족의 개념이라는 건 사실은 뭐 근대적 개념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민족이란 개념은 발명한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또 얘기하고 네. 있는데요. 근데 이 뭐라 할까요? 이 당시에 이제 여러 민족이 섞여서 살았다고 하면 이 당시에 그 사람들의 평균 키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이게 그 뭐 2000년 전, 1000년 전이야 우리가 쉽진 않은 거고요. 네. 그 몇 년 전에 유의미한 분석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서울대 의대 해부학 교실 팀이 그 15에서 19세기 사이에 조선 시대 116명, 남자가 67명이고 여자가 49명, 49명이라고 그러는 건데요. 그 유골에서 채취한 넓적다리 뼈를 이용해서 평균 키를 조사해 보니까 이 남성들의 평균이 161cm 정도, 여성이 한 149cm 정도로 나타났는데요. 이 뭐냐면 골반과 무릎뼈 사이에 있는 그런 넓적다리 뼈 길이를 재서 전체 키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평균 키를 추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뭐 이 혈통이나 이런 걸로 설명 키를 비교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영양 상태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을 예. 거 아니겠어요. 요즘 키와 비교했을 때는 뭐 현격하게 작았던 건 그렇습니다. 사실이네요. 뭐 최근 자료는 제가 찾지 못했지만 2010년이죠. 그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조사한 한국인의 평균 키가 남자가 174cm, 여자가 160.5cm 정도 되더라고요. 그거에 비해서는 조선시대 아까 그 측정했던 키가 각각 12.9cm와 11.6cm 정도 뭐 가량 작은 수치였다라는 거죠.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이제 그 논문에서 이게 발표가 됐는데요. 그 조선시대 남성의 평균 키가 161cm 정도 됐는데 그때 당시에 다른 서구 국가에 비해서는 되게 작은 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비슷한 시기의 평균 키를 보면 스웨덴은 뭐 한 170 정도, 17세기고요. 영국은 한 168. 이게 12에서 18세기고 네덜란드는 167 정도 되고 뭐 독일 170 뭐 이런 정도로 됐다고 하고요. 미국은 뭐 173.4라고 뭐 19세기 후반 정도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선인들이 서양인들에 비해 작았던 이유가 있을까요? 뭐 당연한 건데요. 영양 상태라든가 질병 뭐 이런 보건 위생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성장기에 사실은 영양 성분이 뭐 많은 그런 그 음식을 섭취해야 되는데 그걸 고기를 먹는 식습관이라는 여러 가지가 작용했겠죠. 예, 그 질병 이런 것도 이제 걸리면 키가 작아진다는 건데 그러나 한국인의 키는 같은 시대 일본인들보다는 6cm 이상 컸다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 평균이 몇 센치라고 하셨었죠? 161 남성이. 근데 그렇죠. 6cm 이상 일본인들이 더 작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에도 시대부터 메이지 시대까지 일본 남성의 평균 키가 뭐 154.7에서 155.1이니까 155cm 정도 되고요. 여성 키가 144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선인의 인골 미라하고 일본인의 인골 미라를 구별할 때는 늘 키로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1592년에 동래성 전투에서 희생된 인골 19개체, 19개체분을 분석을 해보니까 네. 남성 인골의 평균 신장은 163.6cm, 여성 인골의 평균 신장은 153.4cm 정도 됐는데요. 이것은 당대 에도 시대의 그 일본인의 평균 키보다 8에서 10cm가량 컸거든요. 그래서 동래성 전투에서 떼죽음을 당한 분들이 모두 조선인이다라는 그 뭐 판정이 가능했던 거죠. 네. 근데 조선시대 이전 사람들은 혹시 더 작았습니까, 키가? 근데 아까 그 서울대 의대팀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15세기 초에서 17세기 말까지 신장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라고
합니다. 정치됐다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 뭐 조선시대도 그랬다 그러면 그 이전에도 비슷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 삼국시대 무덤에서 조사된 그 남성 인골들의 평균 신장이 165cm 정도 되는 분석이 있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이제 좋은 그러니까 귀족이나 왕족 무덤에서 나온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이게 좀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예를 들자면 백제 무왕의 무덤으로 알려진 익산 쌍릉에서 최근에 발굴된 주인공의 키가 이분이 무왕이다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161cm에서 170.1cm 정도로 측정이 되는데 뭐 우리가 평균을 잡으면 165 정도 된다고 봐야죠. 이것은 조선 성인 남성의 평균 키하고 비교해도 상당히 건장한 축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건 여성들도 마찬가지였겠죠? 네, 그렇습니다. 1500년 전에 경남 창녕에서 순장된 16살 소녀 이게 송은이라고 이제 이름 붙였는데 뭐 허리가 16인치인가 그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21인치가 제가 기억에는 굉장히 그 개미허리라고 하는데 정말 죽도록 이렇게 부림을 받는 그런 소녀였는데 그 16살 소녀의 인거를 복원해 보니까 151에서 153cm 정도 됐고요. 그리고 1000년 정도 지난 조선시대 중기에 살았던 여성 인거를 측정해 봐도 보통 153에서 155cm 정도 됩니다. 2002년에 출산 도중에 사망한 파평윤 씨의 키가 있습니다. 그분의 키가 153cm 정도 됐고 그리고 2009년에 역시 또 출산 도중에 숨진 여성의 키도 155c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삼국시대 이후에 가장 큰 키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게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지금 경주 탑동에서 발굴된 장신의 인고를 실마리 삼아서 키에 대한 얘기를 쭉 해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탑동 인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도 뭐 잠깐 말씀하셨지만 출토 인골의 상태가 워낙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산성 태양이어서요. 인골이 굉장히 그 쉽게 부패가 돼서 인골이 거의 남아있지 않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탑동 같은 경우는 습지여서 물이 계속 이렇게 차올라 있었다 그래서 그러면 물 속에 이렇게 있으면 아무래도 이 공기가 이렇게 안 빠져나가기 때문에 인골이 썩지 않습니다. 모처럼 상태가 좋은 인골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이런 인골을 토대로 해서 1500년 전에 신라인의 얼굴을 좀 복원할 수가 있다라는 게 가장 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인골 내 질소나 탄소, 동위원소 등을 측정을 해보면 당대 식생활까지도 복원할 수가 요즘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뭐 첨단 과학이 발전을 해가지고 무엇보다도 인골에 남아있는 DNA를 분석을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인골이 출토될 때까지 이 뭐 DNA 분석을 전제로 해서 관련 전문가들이 아주 달라붙어가지고 그분들의 자문을 계속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1500년 전 인골인데 DNA 분석이 가능합니까? 예, 이게 그 어느 부위를 하냐고 했더니 두개골 안쪽에 있는 달팽이 간 부위뼈가 가장 분석하기가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분석이 좋은 거를 회수율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회수율이 가장 좋다라고 하고 그 다음으로는 팔과 다리뼈 뭐 이런 것들인데 워낙 이 출토된 인골 상태가 좋아서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DNA 분석을 하면 뭘 알 수가 있어요? 그 이게 인골의 성별 이런 것들도 당연히 알 수가 있고요. 인골 간의 친연 관계 이것도 파악할 수가 있고 머리털과 안구 등의 인체 각 부위의 색깔을 알 수가 있다 그럽니다. 이거는 서양 같은 경우는 뭐 피부 색깔이 워낙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아직까지는 근데 우리나라에는 고인골 자료가 없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지금부터 자료 축적을 좀 하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예를 들면요. 제가 좀 궁금증이 생긴 건데 아리아인 혈통이다. 그러면은 유럽 쪽에 아리아인 혈통 연구한 거와 비교해 보면 되지 않나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실은 이런 자료들을 이렇게 또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근데 이런 연구를 많이 하면 한반도에 그 뭐라고 해야 되죠? 혈통의 지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근데 잘 없다 그럽니다. 고인골에서 DNA를 뽑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다 그래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나라 미라와 고인돌을 문화재로 분류하지 못해서 여러 난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은 어떻게 될까요? 예, 뭐 그동안에는 이제 무연고 시신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예전에 기사도 쓰고 이 방송에서도 언급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의원이 연고가 없는 인골 미라를 연구하고 복원할 수 있도록 한 그 매장문화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하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빨리 인골 미라를 문화재로 대우하는 법안이 좀 통과돼서 제대로 보관 관리하고 복원하면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반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대웅박물관이라고 불렸던 곳에 가면 막
이집트 미라 막 전시하고 그렇잖아요. 저 예. 보고 난 다음에 저도 좀 놀라기도 했었는데. 예, 그렇죠. 근데 그게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날도 머지는 않았겠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기환 선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 전 내일 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